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들, 대검찰청 이 참모들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죠. 근데 인사철도 아니고 이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찐윤 호위 체제 구축이 아니냐,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사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호위 체제 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사 진행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 여사 대리조사, 대면 조사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그 김 여사 건을 수사했던 혹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 경질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제 그 방어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박사님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렇죠. 인사철도 아닌데. 인사철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기도 남았고 검찰총장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고 총장이 이미 지방에 약속이 있었을 때 그 지방 출장에 맞춰서 했다라고 본다면 다분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 인사였다라고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원치 않는 승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더 승진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 사람으로 수사를 담당을 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들을 보면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고 아예 니네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은 여전히 영부인에 대한 수사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느낌입니다. 올 연초에 이제 대통령이 KBS랑 대담하면서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최 목사한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박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도 약간 상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절과 절박. 또 원하지 않는 승진. 이런 표현 재밌었습니다. 또 그 검찰총장 패신 논란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 이원석 총장 일단은 그냥 넘기기로 한 모양이에요.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과연 그럴까?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14일 날 그 검찰총장이 출근 시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런 태도를 갖다 보인 거 보면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윗선의 뜻에 그대로 따른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 텐데 네. 응해가지고 약간 여지를 남기는 그런 거를 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직자로서의 그런 역할 같은 거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향후 일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네. 또 신임 서울지검장하고 총장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마치 이제 과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지검장하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갈등 생기는 그런 양상 네. 비슷하게 하게 되면 아주 공교로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럴 리는 지금 없겠지만은 또 제2의 스타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또 한국 정치사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해프닝을 갖다가 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상태에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카드를 써버려가지고 당신은 힘들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요? 모멸감을 느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을 패스했을 때 음. 본인이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바도 있는데 그때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총장이 연속 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는 발언에 이제 서 교수님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인사가 있었지만 수사는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게 네. 이야기는 그냥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사가 의지. 아니 그 총장의 의지. 아, 총장의 인사가 의지. 있었지만 나는 계속 뭐 수사를 하고 싶다라는 아. 그 본인의 의지를 잠깐 표명한 것이고 그때 인터뷰 중에서도 한 7초 동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한 그렇죠. 거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약간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한다면 제가 검찰의 입장이라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검찰은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검찰 입장에서도 본다면 대통령의 일단 임기는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대통령 단임제에서 어차피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고 검찰이란 조직은 계속 살려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검찰 전체가 어떻게 대국민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박하지도 않고 영부인은 박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과도 했었죠.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근데 사과하자마자 채 열흘도 안 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수준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거 보면 아직 대통령이 얼마만큼 상황이 위중한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기존에 했던 뭐 박절이나 사과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굳은 의지를 보여서 성공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에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숟가락을 얹었어요. SNS를 통해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검찰 인사는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번 질문은 이제 박사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생각이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뭐 일반적인 필부 뭐 평범한 남자라고 상남자라는데. 한다면 네. 뭐 이제 뭐 자기 와이프나 가족에 뭐 죄도 없고 뭐 이런 거면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 홍준표 시장 정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남자의 자격일 텐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그것도 뭐 공정과 상식을 거의 뭐 국민들이 뼈에 각인시킬 정도로 강조했던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만을 지키고 또한 뭐 죄지은 장모는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남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은 거지 네. 남자 중에 상남자를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초적인 생각이고 별로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가치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나 뭐 제가 반대로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네. 야당 정치인들이 뭐 자신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해도 상남자라고 칭찬해 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채 SNS에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거는 별로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거지 상남자를 뽑은 것은 아니고 죄짓지 않고 남편과 아내 뭐 가족들 잘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온 전 국민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약간 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잠깐만 그 얘기에 앞서서 네. 한 가지 우리 한 박사님 얘기 중에 장모를 사면시킨 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가석방 조건이 가석방 돼가지고 조건이 돼서 나온 거긴 합니다. 예. 아니, 가석방 조건이 나왔지만 아무튼 사면은 된 거잖아요. 아직 형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냐라는 가석방이지 사면은 아니죠. 예. 하여튼 그거는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돌려가기 제 생각에 총선 직후 이제 국민의힘의 패배 이후에 바로
만난 사람이 저 홍준표 시장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으로 봤었을 때 돌려가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도와주려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조금 근데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그 사이다가처럼 이렇게 아주 저기 보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원한 말을 갖다 해가지고 네. 그 어필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조금 그 보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느낌상으로 보면 네. 무슨 복덕방에 약간 담배쩐내 나는 그런 느낌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네. 때늦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한때 좀 아내와 아니면 처가 관련해 가지고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네. 그 처가 좌익 경력 때문에 공경에 처했을 때 말이죠. 내가 그러면 아내를 이 마당에 버려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파들을 갖다 확 눌러버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족의 가치라든지 의미에 관한 것이지 가부장적 의무에 입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또한 사안 자체도 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예, 된다. 그래서 돌려가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해 보죠.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가장 나를 세우는 대상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최근 집거를 끝내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과도 만났고요. 뭐 도서관에서 뭐 사진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한 박사님께서 한 텀 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배지부터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방송해 줬거든요. 방송에서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곧 등장할 거다, 등판할 거다라는 그 관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역시 난 정치를 잘 모른다. 내가 예상한 건 어김없이 빗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박사시잖아요. 네. 30년을 공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모르겠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역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맛, 권력의 맛이라는 건 사람을 되게 혹하게 한다.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뭔가 좀 생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뭔가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전에는 뭔가 되게 샤프하고 대한민국에서 뭐 가진 거 있고 잘 배우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넥타이 핀을 비롯해서 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물고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선거운동할 때에 느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운동화에 정장 양말을 신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책은 꼭 도서관에서 읽어야 하는지. SF 책을 읽었죠. 네. 그것도 SF 책을 꼭 도서관에서 읽어야 하는지. 셀카는 꼭 찍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약간 관종이 아닌가라는 셀카는 안 찍지 않았나요? 셀카 찍었나요? 그게 뭐 셀카의 형태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군요. 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요즘 행보를 보면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사정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 당원들이 혹시나 선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 것 같아서 네. 뭔가 출마할 것 같아요. 근데 출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너무 지금 총선 진지 한 달 조금밖에 안 됐는데 다시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게 약간 상도덕이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인데 요즘 행보를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극복해야 돼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총선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또다시 당권에 도전한다라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과정이나 총선 이후에 등장한 것처럼 친윤 의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금 약간 삐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대위원들 모여서 밥 먹을 때도 안 가고 그런 거 보면. 그다음에 네 번째 당 대표 선출 방식이 이번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 4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작동하는 시계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좀 빠르다. 빠르다. 시기상조다. 네. 너무 섣부르다.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준비를 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방송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뭐 아마 그때 당시에 한 박사님은 동의를 안 하셨는데 네. 저는 절반의 성공 내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대위원장에 나설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사실 형편없었잖아요. 별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놓게 된다면 최소한 개헌 저지선 또는 탄핵 저지선은 막아냈어요. 수호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적으로 다 물론 기자회견에서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을 갖다가 자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은 그랬어도 속으로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전부 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전적인 책임은 나의 책임은 아니다. 예, 그럼 말은 레토릭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자임을 해야 되겠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냥 무대 뒤로다가 사라질 것이냐? 만약에 저 같으면은 총선에 이겼어요. 네. 그랬다고 한다면 남은 대통령을 위해서 스스로 좀 사라져 줘야 되겠죠. 예. 그거는 오히려 괜찮은 얘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장 당시의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내가 요것만 하고 나서 나는 내 역사의 손님을 갖다 이걸로 끝으로 해가지고 난 사라져 버리겠다라고 과연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올 거고 아까 또 한 박사님 또 이거 사실 몰라요. 어떤 걸요? 뭐냐면 저기 한 박사님의 예측이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네. 실제 다른 고맙습니다. 다른 상황에 의해서 네. 이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박사님 예측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죠. 예. 좋습니다. 뭐 시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서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달 이 총선 끝나고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질 거다. 그래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도 예측을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총선 패배 후에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방송은 이상하게 저기 한 박사님 저 다 틀린 쪽으로 다 약간 좀 몰고 예측이 가는. 조금씩 비껴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정치학자 내지는 사회과학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 현상의 변화를 갖다 분석하는 걸 갖다가 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네. 언제 가야지 그 효과가 나타난지 정확한 시점을 알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사실 뭐 아까 한 박사님도 자인했듯이 참 보면은 뭐 우리가 몇십 년을 갖다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그 쪽집게처럼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학자가 잘 맞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 스스로 이제 겸손해야 되지만 한 가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네. 무지하게 어수선해요. 혼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소위 이제 반기를 드거나 반윤의 자세를 갖다가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예측이 틀렸을 것이고 하지만 네.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그렇죠. 불통의 이미지를 갖다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상당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그 개방적이고 오픈된 어떤 태도를 갖다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와 같이 느닷없는 조치 그것이 철옹성 그 방어벽 구축으로다가 상당히 폐쇄적으로다가 돌아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주게 되면은 이게 그 상황을 갖다가 타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네. 국힘 내부에서는
분명히 아마 탈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국 아나운서께서 제가 틀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그냥 뭐 틀린 것으로 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서 교수님 예상이 그런 의미는 잘못된 아닌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맘상해 하시지 마시고 아직 빗나간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어쩌면 지금 현 정부나 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대한 잡고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온 국민이 좋아하는 축구 이런 걸 보면 네. 수비 축구만 하면 최선을 다해도 비기는 게 최고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지켜서 108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좀 더 변화를 추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그립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서 교수님 예상처럼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 우리도 좀 살자. 제발 좀 나가달라.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곧. 네. 정치를 좀 길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길게 보는 진행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황우여 비대위와 또 추경호 원내 지도부 출범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의외였죠. 그냥 바람을 담아서 얘기한다면 네. 약간 혁신형 그 비대위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옛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분이 갑자기 등판을 해가지고 약간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네.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질서 잡고 숨고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향후를 도모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라는 거는 좀 무난하게 관리형 비대위로다가 재소임을 다하길 원하지요. 근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는 뭐 일부에서는 지금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서 또 잡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유념해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추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네.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대 야당이에요. 거대 야당을 갖다 상대해야 하는 그 여당의 원내대표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뭐를 해도 힘들어요. 네. 원래 원내대표가 영어로다가 플로어 리더라고도 하는데 이게 윕이라고도 하거든요. 윕. 예. 왜요? WHIP예요, 이게. 네. 그게 채찍이에요. 채찍질하다. 예. 그런 의미로. 예. 그게 뭐냐면 네. 대오정비 해가지고 정당 기율이죠. 이탈 막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원내대표거든요. 근데 앞서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네.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다가 낮은 상태로다가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네. 그 이탈 방지를 하는 그런 채찍질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시작부터 상당히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삼선 정도 했으면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네. 더더군다나 고위 경제 관료도 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다 가져봅니다. 네. 한 박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별로 평가할 거는 없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우려 뭐 이렇죠. 우려가 좀 되고요. 뭐 추경호 라인 짜시는 대표, 것도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영남 3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총선에 대한 그 패배를 둘 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어차피 친윤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멤버 구성 자체도 보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당해봐야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평가할 거 없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 이 명심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일 정도로 민주당 이 확고부동한 친명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당대표 연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양날의 검이겠죠.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이제 코드가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규범이 생겼는지. 당 대표의 경우에도 아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연임의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규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관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연임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나서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의 그 방어력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만 가지고 한번 검찰 수사를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비호감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한번 입증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경우 뭐 지금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기 당 대표를 누구를 세우든 간에 그 공과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몰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대표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 대표직 내려놓고 그냥 국회의원직 정도만 가지고 검찰 수사를 갖다 극복해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박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한 박사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공감하는 제스처를 그럼 보여주셨는데. 잘못하면 둘 다 틀리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요. 이건 바람입니다.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연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당하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또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몇 년 전부터 만나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몇 년이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몇 년이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법원 앞에 출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혹시 무죄가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죄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방탄의 형태로 당대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또 일반 국민들은 제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계속 대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까 유죄일까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 교수님하고 똑같이 방탄용이라고 과대 포장돼 가지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 나 지금까지 좀 힘들었으니까 한 1, 2년 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내 사법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천명하는 것도 저 사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네. 국회의원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저 정도 나오는 거 보면 무죄가 맞나 보네. 몇 년 털어도 나오는 게 없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 역시 우리 당대표 믿을만해. 하고 싶은 건 하는 사람이구나. 엄청 얻을 게 많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둘 다 틀리면 어떡하죠? 이번 예측은 맞기를 좀 예측이라기보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바람이에요. 네. 이번 바람은 맞기를 저도 간곡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서재건 교수님, 한정택 박사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